한국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집트가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우리 이집트의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둔 간단한 아침을 드셨죠. 그리고 제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보셨습니다. 자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아침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발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저에게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도 어김없이 들려온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낡은 통근 열차가 탈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교장 선생님이 절 부르셨고 교무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 들은 소식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차가 탈선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래된 철로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아버지가 타고 있던 칸이 협곡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말수가 적어지셨고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2가지 일을 하게 되셨고 밤에는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어요.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죠. 차마 어머니를 위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엔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묘지 앞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우셨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차가운 땅속에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철로를 지나갔습니다. 수리 작업이 한창이었죠.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미리 고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가 타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철로를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죽게 만들지 않는 철로로 바꾸겠다고요.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그 결심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철도에 관한 모든 책과 기사 그리고 자료들을 모았죠. 친구들이 놀 때도 저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갑자기 공부에 열중하는지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그저 어린아이의 헛된 꿈처럼 들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철로 위에서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우선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제가 25이 되었을 때 저는 카이로의 문화유적지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철도에 관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이집트의 철도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라미드와 고대 신전을 안내하며 관광객들에게 이집트의 찬란한 과거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적지로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낡은 버스와 더 낡은 철도 관광객들은 종종 물었죠.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지, 왜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이 없는지. 그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돌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점점 관광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불편한 교통과 오래된 인프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도 관련 정보를 모으고 틈틈이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 믿었어요. 매일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은 때로는 지루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기자 피라미드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 그룹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단체였는데 그중 한 중년 남성이 유독 제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쿄철도 연구소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어요. 개인적으로 세계 각국의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 이집트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대뜸 일본의 신칸센 이야기를 꺼내며 신칸센이 일본 경제와 관광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설명했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불과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구간은 비슷한 거리지만 낡은 열차로 3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그의 이야기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는 요즘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며 일본 신칸센보다 더 효율적인 면이 많아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죠. 그는 한국의 KTX가 어떻게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됐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철도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현대적인 열차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게 한국이 처음부터 자체 기술이 없었지만 외국 기술을 도입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이집트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현대적인 철도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철도에 관한 제 관심사를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아버지의 사고 이야기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철도 공학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죠. 매년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이집트로 돌아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받으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원했고 합격자는 단 5명이었어요. 낮에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지원 준비를 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직업이 있는데 왜 멀리 가려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철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면접 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넣고 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면접관은 왜 철도 공학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고와 그날의 결심 그리고 이집트의 발전을 위한 제 꿈까지. 말을 마치고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한국은 전혀 모르는 나라였고 언어도 문화도 생소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꼭 돌아와서 이 나라의 철도를 바꾸겠다고, 더 이상 누구도 아버지처럼 사고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겠다고 차가운 비석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철로가 마치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돌아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이집트 땅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두었어요. 제 꿈의 무게를 항상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됐습니다. 이집트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놀라웠습니다. 처음 KTX를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서울역에 서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하얀색 고속열차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유선형의 모습과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정차하는 모습, 그리고 내부의 깨끗함까지,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철도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KTX를 타고 대전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너무 달랐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날씨는 이집트보다 훨씬 추웠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유학생 기숙사에서 처음 맞은 겨울은 정말 혹독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이집트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저를 지탱해 주었거든요. 물론 한국인 학생들은 처음엔 저를 어색해했어요. 중동에서 온 여학생이라는 점이 낯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점차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 덕분에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죠. 특히 효정이가 제게 유독 잘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달째 되던 어느 봄날, 효정이가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주말에 한강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기숙사 앞에서 만난 효정이는 2대의 자전거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게 빌려준 자전거였죠. 그날 효정이는 오늘 제게 진짜 한국인의 주말을 선물해주겠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자 효정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늘 배우면 된다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처음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효정이는 제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천천히 페달을 밟는 법부터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웠죠.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창피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새로운 도전이 재미있었어요. 2시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혼자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효정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격려해줬어요. 서툴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바람이 제 히잡을 스치고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란 이집트의 사막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효정이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라며 저녁에는 무지개 분수가 열려서 정말 예쁘다고 알려주었어요. 효정이의 설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한강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과 요가를 하는 사람들까지 한강은 마치 거대한 공원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효정이가 강변의 작은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진짜 한국식 한강 문화를 경험할 차례라며 라면과 계란, 그리고 김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 기계로 데려가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효정이는 한국인들이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걸 정말 좋아한다며 특히 자전거 타고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기계의 설명에 따라 만들었더니 금세 그럴듯한 한 그릇이 완성됐죠. 강변에 앉아 김치를 곁들인 한강 라면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운동으로 출출해진 상태에서 먹는 매콤한 국물이 온몸을 데워줬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라면을 후루룩 먹는 경험은 제 유학 생활 중 가장 한국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경험한 것이라고요. 이집트에 돌아가면 꼭 여성들도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의 공부 문화는 치열했고 철도공학 전공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밤새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건 일상이 됐죠. 때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로 철도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고 그 기회는 제게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의 철도 기술자들은
제게 단순한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건 정신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까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집트도 할 수 있다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죠. 제 조국도 한국처럼 재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주제는 사막 지역에 적합한 고속철도 시스템 설계였습니다.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킨 내용이었죠. 논문 발표일,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학위를 받아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건설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2년의 유학 생활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비전을 갖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을 뒤로하고 카이로 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꿈을 실현할 차례라는 설렘과 동시에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혼란스러움과 비효율성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하지만 금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반가운 얼굴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2년 사이 더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이 한국에서 철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여전히 낡은 도로와 비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만에 이집트 교통부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에서의 학위와 연구 경험이 높게 평가받아 놀랍게도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와 열정을 안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만 현대화를 표방할 뿐 내부는 부패로 가득 차 있었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산 국장은 제 의견은 거의 듣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변화시켜보려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동료들과 나누려 했죠. 한 달이 지나고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고 기술 검토보다는 뒷거래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회사와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품질이 의심스러운 부품을 고가에 구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대로라면 또 다른 사고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산 국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가 사업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프랑스 기업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기술 도입 건이었는데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기술 이전 조항이 전혀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체 기술력 확보였는데 이 계약은 그 반대였습니다.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산 국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동료 중 한 명이 조심하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날이 갈수록 좌절감은 커져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열정이 이 부패한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 벽을 넘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프로젝트 내부 자료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자금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다는 계획이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직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철로 사고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패와 싸워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부패를 폭로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죠.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처하며 문서를 살펴보고 회의록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사람은 압둘라 기술부장이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철도 엔지니어로 부패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압둘라 부장은 이전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와 부실 공사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자문을 도와줄 동료가 필요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나디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로 저와 비슷하게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죠. 그녀는 계약서의 법적 허점을 짚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이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며 전략을 세웠어요.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연락하던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됐는지,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은 무엇인지 자료를 보내달라고요. 교수님은 기꺼이 도움을 주셨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료 수집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부품 구매 계약서의 이면 계약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적정 가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장가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한 비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당연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겠죠. 이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하산 국장에게 거의 발각될 뻔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3달간의 자료 수집 끝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정부 내부에 제보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권력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누가 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독립 언론사를 선택했습니다. 알자지라의 이집트 특파원 무하마드와 비밀리에 만났어요. 처음엔 그도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스토리가 폭발력이 있을 거라며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익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기 전날 압둘라 부장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압둘라 부장님은 걱정 말라며 다음날 특종 보도가 나갈 테니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자지라에 특종 보도가 나갔어요. 이집트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산 국장은 누가 제보했는지 격분하며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는 이집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일부 의원들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이 시작됐어요. 정부는 기사 내용을 왜곡된 사실이라고 부정했고 알자지라의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디아가 갑자기 법무팀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도 조만간 해고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압둘라 부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익명의 제보자로 남아있는 한 이 이슈는 곧 묻힐 거라고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SNS에 제 실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철도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철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로서 이집트의 철도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철도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제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개인적인 사연과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분석이 설득력을 더했나 봐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고 제 이름을 딴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재폭로 이후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기 시작했고 대학생들은 투명한 철도 사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하산 국장을 비롯한 몇몇 고위 관료들이 조사를 받게 됐죠.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될 거란 예상대로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 팀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제 안전을 걱정하셨고 실제로 몇 번 협박 전화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제 편에 선 동료들과 시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역시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어요. 중국과의 부품 계약은 취소됐고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도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통부 장관이 저에게 연락해 프로젝트 재구성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재구성된 팀의 첫 과제는 해외 기술 파트너 재선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철도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기술 이전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사막과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적용 경험 등을 설명했어요. 한국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자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긴 협상 끝에 결국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이집트 고속철도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계약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카이로 외곽에 전문 공장을 세우고 이집트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공사가 시작되고 저는 기술 자문으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한여름 사막 한복판에서 작업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50도를 넘는 온도와 모래바람이 작업을 방해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이집트 작업자들의 열정이 만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레일 설치 작업이었어요. 사막의 열팽창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죠.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로 레일이 팽창하고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 수축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레일 체결 방식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레일 체결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열팽창과 수축을 견딜 수 있는 유연한 체결 구조와 특수 소재의 패드가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이론이 실제 사막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박민호 부장은 저에게 특별한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50대 중반의 박 부장은 20년 넘게 해외 철도 사업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가워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고국에 적용하는 제 모습이 30년 전 자신과 비슷하다고요. 그 역시 젊은 시절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 한국 철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박 부장은 1970년대 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철도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장비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철도공학을 공부했죠.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한 번은 독일 교수가 그의 설계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아시아 학생이 무슨 철도를 알겠냐는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2배로 노력해 결국 졸업 논문으로 혁신적인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했고 같은 교수에게 인정받았다고 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당시 한국 철도 업계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외국에서 배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이 컸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10년 동안 끊임없이 설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전철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의 기술이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 배운 신호 제어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에 처음 도입됐는데 외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다며 박 부장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 후 한국 고속철도
KTX 개발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했지만 차츰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나갔다고 해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은 2010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언젠가 이집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이집트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너무 강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였죠. 이집트 기술자들은 포기하자는 분위기였지만 박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모래바람 차단 시스템을 구상해 스케치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큰 천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계속했죠. 그날 밤 박 부장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열정에 저도 함께 밤을 새우며 도왔어요. 카이로 공장에서의 기술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곧 한국어 단어와 아랍어 단어가 섞인 독특한 공장 언어가 탄생했어요. 한국과 이집트어의 두 언어가 섞인 표현들이 일상이 됐죠. 박 부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기술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한국과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허물없이 대화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이집트 신입 엔지니어 하산이 설계 실수로 부품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질책받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 부장은 오히려 그를 격려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더 큰 실수를 했다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 엔지니어들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질문하게 됐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이집트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초적인 훈련부터 시작했지만 몇 개월 후에는 복잡한 시스템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시스템 운영을 이집트 인력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첫날 박 부장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업 진행 중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와 예산 문제 그리고 때로는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중요 부품 통관이 뇌물 요구로 지연됐을 때 박 부장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정식 절차를 밟았죠. 그의 원칙주의는 때로 불편했지만 장기적으로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2년의 공사 기간 동안 저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부가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첫 구간의 철로 건설이 완료됐을 때 시험 운행을 위해 한국에서 제작된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집트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를 본 순간 박 부장과 함께 서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한 열차. 더 이상 누구도 아버지처럼 안전하지 않은 열차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한국 기술과 주인공에 대해 응원의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